예, 사주 2차 시 합시다. 문학과 인간 사주 2차 시. 사주 2차 시는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볼 거예요. 쉬운 걸 거예요. 아주 쉬운 거. 사주 2차 시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자료는 이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 자료는 2차 시와 3차 시 같이 공부할 자료입니다. 이제 5주차에는 이제 그 소설이란 무엇인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란 무엇인가 이렇게 개별 장르 들어갈 거예요. 작품 위주로. 4주차까지만 좀 개념적인 이야기 합니다. 자,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제 범주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 어떤 개념적인 것을 이해하는 거. 자, 봅시다. 우선 문학은 이제 예술의 한 분야니까 예술과 예술 아닌 것부터 따져보게요. 범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어떤 통념이 뭡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예술에는 이제 이런 통념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 일반적으로 예술에는 가치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문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의미. 예, 문학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예술 작품은 실용적인 쓸모보다는 미적인 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상식보다는 어떤 창의를 그러죠. 모방보다는 창조를 예술의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예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짐작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문학을 포함한 예술은 그, 일테면, 3주차, 3주 1차 시에, 작가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시대마다, 작가에 대한 자기 규정과, 그 다음에, 시대가 작가에게 요구했던,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좀 달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전주의 시대에는 어떤 이성 중심의 그런 어떤 진리의 교사였다.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시대에는 정념의 추구자였다. 그 다음에 세속의 시대는 어떤 그 인간 삶의 재현이 작가의 중요한 책무였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경고하고 나서 바로 그런 현실의 재현은 가짜다. 왜냐하면 이성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라고 느낀 게 이제 모더니스트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 재현은 가짜고 세계를 이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작가의 책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더니즘 시대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술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어떤 생각들이 이 자체가 어, 어, 틀렸다, 그러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고정불변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보면 다음 그림 보면 아하 하고 여러분 다 이해할 거예요. 이거죠. 마르셀 뒤상의 샘, 이게 아마 그렇죠, 여러분. 샘. 제목을 샘이라는 작품 평범한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종전의 그 미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전복한 그런 경우로 우리가 그 남성 소변기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경우를 이제 예를 많이 들죠. 뒷상은 그러니까 표현 매체의 선택은 순수하게 미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우연에 의한 발견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강조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
이제 예술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이제 비난도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상당한 그런 의미에서 상당할 정도로 이제 파격적이었지만 이제는 뭐 스스럼 없이 누구라도 그런 어떤 그 예술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가장 이제 하나 예를 드는 그런 작품이 되었어요. 이 경우도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 이제 이게 불어로 쓰여져 있나 보죠. 마그리트.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파이프인데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인간이 이름 지은 사물은 주어진 환경이나 각도나 시야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담배를 피우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이 두 가지 사례는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술에 대한 어떤 그 고정적인 생각들,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 소위 통념에 대해 에, 통념에 대한 전복.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만이 예술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통념에 대해서 하나의 전복, 새로운 어떤 관점을 제출했다. 그런 이제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 이가 이제 그 구석기 시대에 알타미라 벽화의 동굴이라고 되어 있어. 동굴의 벽화라고 되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 미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더 강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사냥을 나갈 때 그 아주 그 열악한 어떤 그 사냥 도구를 가지고 사냥을 나가서 예기치 않게 이제 그 몸집이 큰 이런 짐승을 만났을 때 하마터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늘 사냥은 두려움의 어떤 그 두려운 어떤 작업이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 동굴에 이런 벽화를 그렸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예술, 아름다움의 추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냥을 나갔을 때 그 소위 이제 사냥의 대상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더 그런 의미로 이런 벽화를 그렸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 변기라든가 파이프, 그다음에 이 동굴의 벽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술에 대한 관념이 예술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소위 관념이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보는 관점, 작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아주 그런 기본적인 사례지요. 그러면 이제 문학은 어떨까요? 문학은 자 이제 문학과 문학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문학과 인간 우리가 문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강의실에서 설명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문학이라고 하면 문학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문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은 책을 읽도록 거의 강요를 받았고 예 독후감도 강요에 의해서 써냈고 일기는 여러분 써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때는 나 때는 뭐 일기 안 써내면 맨날 얻어맞고 그랬어요. 손바닥 맞고 그래서 저 앞장에 다시 쓰고 100개 쓰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상이 빤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챙겨서 학교 가고 하루 종일 학교 생활하다 집에 돌아와서 놀다가 밥 먹고 자고 숙제하고 자고 그 되풀이잖아요. 그 되풀이가 그 일상이 사실 이제 일기라고 하는 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좀 반성하자는 얘기인데 사실 그 작은 어린아이들에게 반성할 게 너무 많으면 그것도 큰 문제죠. 그다음에 그 빠른 일상에서 뭔가 일탈적인 거,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일기 쓸 게 뭐가 있는데 날마다 일기를 쓰게 하고
안 쓰면 맨날 일기 숙제하고 선생님도 상당히 힘들었겠어요. 우리 때는 한 반에 60명, 70명이었는데 초등학교 다 일기 검사를 하고 뭐라고 이렇게 메모도 하고 또 안 쓰면 불러내서 손바닥 때리고 선생님도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문학과 문학 아닌 거. 그러니까 다시 무슨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우리가 문학을 오래 그야말로 유년기 때부터 문학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살았잖아요. 그다음에 공부를 이제 공부도 해야 되니까 문학이 무엇인가, 문학 작품, 소설이나 뭐 시나 시곡, 시나리오도 공부도 하고, 그래서 문학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학과 인간 수업을 이렇게 수강을 하고 있는데, 문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죠? 문학은 무엇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을 바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좀 나눠서 이를테면 그럼 문학이 아닌 것은 뭐지? 이렇게 그럼 문학이 무언가를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으면 사실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문학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수 있거든요. 볼까요? 우리가 이상의 오감도 연작을 공부를 했죠, 여러분. 뭐 제3의 아이가 뛰어가고 있고, 그렇죠? 뭐 제4의 아이가 뛰어가고 있고, 이게 이제 이상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그런 모더니스트 시인인데, 오감도 연작은 이제 이게 문학이냐 이 말이죠. 이것은 결국은 독자의 이해 여부에 따라서 이건 문학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굳이 보자면. 그 다음에 마광수의 즐거운 살아. 이제 마광수 선생은 연세대 국문과 교수를 했죠. 몇 년 전에 이제 자살을 했는데 이 마광수 교수는 참 독특한 분이에요. 이 즐거운 살아라고 하는 게 이제 장편 소설인데, 한 30년 전, 그럴 거예요. 한 30여 년 전에, 30여 년 전에, 이제 연세대 국문 교수일 때, 이 장편 소설을 펴냈는데, 이게 예술이냐? 이게 어떻게 예술이냐? 라고, 이제 비난을 받고, 비난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어,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음란물이다 해서 그래서 판매 금지되고 그랬죠. 판매 금지된다는 뉴스 이제 신문을 그때는 신문밖에 없었으니까 신문을 보고 저 충장서림까지 지금은 뭐 아주 작아졌던데 서점이 그때는 큰 서점이었어요. 충장 서점까지. 아니 그때도 크진 않았네요. 뭐 공전제과 1층에 2층인가 하여튼 뭐 조그만 서점이었는데 그까지 가서 한번 읽어봤어. 근데 사실은 참 마강수 교수가 본인은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소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성에 대해서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좀 이중적이고 유선적이다. 그런 태도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소설을 썼어요. 근데 소설의 내용만 보면 그 표면적인 작가의 의도라든가 뭐 이것과 관계없이 표면적인 그 줄거리만 보면 음란물이라고 할 만하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박광수 교수는 이 즐거운 사라를 발표하고 나서 음란물이다. 이건 예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즉 윤리성을 기준으로 이건 문학이 아니게 된 거예요. 즐거운 사라는. 그래서 본인은 구속이 되고 이 소설은 이제 판매 금지가 되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마광수 교수는 이제 그때도 엄청나게 이 표현의 자유의 문제, 작가의 이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이거 음란물인가 아닌가는 독자가 판단할 문제지 일단 법이 국가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때도 이제 한참 좀 시끄러웠죠. 그러나 어쨌든 마강수 교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고통을 겪었어요. 교수직도
이제 쫓겨나고, 그러니까 가장 이 마거스 교수가 나중에 복직해 갖고 가장 그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같은 동료 교수들이 자신을 아주 이를테면 뭐 사람 같이 식사도 않고 뭐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 선 후배들이, 동료들이 그걸 너무 힘들어하고 나중에 자살했잖아요. 장정일에 내게 거짓말을 해봐. 장정일도 이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이 소설을 원작으로 거짓말을 하고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19금이 있죠. 그때면 소위 이 소설과 영화도 상당히 하여튼 뭐 한참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어떤 일테면 그것을 어, 뭐라고 하죠? 돈 많은 성인 남성에게 되면 이렇게 어린 소녀 여학생이 그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든 간에 표면적인 이야기 구조가 그런 이제 음란성이 많이 이제 두드러졌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윤리성을 기준으로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와 장정일의 이 소설은 문학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920년대 그때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작가들은 크게 두 가지, 지식인 작가들은 이제 가장 뭐 최고의 목표, 가장 못이 중환되었을 때 일제강점기의 지식인 작가들의 어떤 과제는 뭐였겠어요? 독립이죠. 대한 독립.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인 국가를 설립하는 것이죠. 자주적이고 근대적인 국가를 설립하는 것인데, 그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럼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국가, 이것도 고민이 되는 거죠. 네카프는 이제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가 동맹,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그러니까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본가의 억압이 사라진 그러한 이제 소위 사회주의적 그런 이데올로기에 바탕한 그런 국가를 꿈꿨던 사람들이 소위 20년대 카프, 박영애, 김기진, 나중에 임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정치적 판단을 기준, 다시 말해서 이들의 문학은 문학이 아니다. 나중에 이제 30년대부터 순수 문학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김동리도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1차 시대 휴머니즘, 문학과 휴머니즘이라고 했을 때 그 휴머니즘을 좀 인간 정신, 인간에 대한 옹호긴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 맥락을 떠났을, 이제 김동리 같은 경우는 30년대 40년대 순수문학을 주장했던 김동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서 이제 휴머니즘을 주장했는데, 그 휴머니즘은 좀 이제 본래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 역사적 맥락을 소구한 상태에서의 인간 인간의 어떤 옹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그런 수업을 통해서 또 비판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카프의 이런 목적의식에 강한 그런 문학은 문학이 아니다, 이렇게 즉 정치적 판단을 기준으로 이제 문학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80년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박정희 군사정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떤 정치적 진공 상태를 틈타서 또 일단의 정치군인들이 전두환을 이제 앞세운 게 아니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소위 신군부 세력이 다시 군사 정부를 수립을 하지요. 그러니까 80년대 내내 이제 또 광주 5.18 학살도 있고, 그래서 80년대에는 이념의 어떤 과잉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시대죠. 강력한 적과 파쇼적인 그런 군사 정권의 억압에서 해방되기 위한 어떤 싸움이 문학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80년대는 민중문학 또는 민중해방문학, 노동문학, 노동해방문학, 이렇게 굉장히 어떤 이념의 과잉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보면 굉장히 뛰어난 작품도 있긴 하지만,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그 현장에서의 숙이나 소위 선전 삐라, 또 이제 북한식 집단 창작, 이런 것까지도 소위 이제 문학으로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랬어요. 실제로 노동 해방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개간지도 만들어지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지금 뭐 90년대 나고 2000년대 와서 이런 것들을 문학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완전히 그 아무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 발언권이 없죠. 그 공감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렇게 그 이제 문학과 문학 아닌 것들 이렇게 결국 뭐였습니까? 앞에서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을 구분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대나 환경이나 관점에 따라서 예술과 예술 아닌 것, 또 문학과 문학 아닌 것, 그 문학과 문학 아닌 것도 이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준거 틀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기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것이에요. 그래서 좀 길게 사실은 별것도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길게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4주차까지 이렇게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니까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은 좀 해야 돼요. 뭔가 좀 합의는 봐야 된다는 얘기죠. 합의는. 그래서 합의를 보자면 문학적인 글에 최소 조건들은 있어요. 자질들. 우선 문학이니까 문자로 기록될 게 필요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문자로 기록된 뭐 역사 소설도 있잖아요. 이걸 그럼 역사는 문학이 아니냐? 역사도 크게 문학으로 봐요, 사실은. 그 일테면 나는 이제 현대 문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았는데 그 학위가 뭐예요? 문학 박사죠. 그럼 역사를 전공한 분들은 역사를 전공하고 학위를 받아요. 그럼 뭡니까? 역사학 박사입니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문학 박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도 크게 보면 넓은 범주에서 이제 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학하고는 또 다르죠. 역사는.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된 거, 그것은 같지만, 그러나 역사를 곧바로 문학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문자로 기록되되 문학은 인간의 정서를 담은 글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문학의 언어는 정서적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다라고 이야기했고, 특히 이제 이성이나 논리와 구별되는 그런 정서를 중시하는 글이 소위 문학이에요. 문자로 기록되되 인간의 정서를 담은 글을 문학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정서는 근데 주관적이죠. 개인의 정서가 또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문학은 정서적 태도를 담고 있다. 정서적 태도를 담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범주, 이를테면 예술과 예술 아닌 것, 문학과 문학 아닌 것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범주. 그러니까 문학은 결국 뭐였죠? 문학은 문자를 기록하되 인간의 어떤 삶을 정서적으로 표현한 것. 이것 이렇게 문학을 이제 규정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소설은 무엇인가, 시란 무엇인가, 개별 문학의 하위 장르를 가서 이제 그런 개념적인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문학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이 문학에 대한 어떤 풍부한 이해, 결국은 또 문학에 대한 풍부한 이해는 결국 뭐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하고 2차 시를 마치죠. 표현. 근데 이제 문학은 그러니까 문학의 매개는 언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의 언어는 정서적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소통은 어떻게 돼? 표현돼야 되는 거죠. 언어로 표현될 게 필요하죠. 문자로 표현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경험 내용과 표현 봅시다. 예술에 있어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형상화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형상화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 그래서 내가 정서나 느낌이나 어떤 관념, 사물 등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언어로서 표현해내는 것을 형상화라고 해요. 형상화 표현인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상화. 자, 그러니까 예술에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늦은 시간에 오늘 이 4주차 그 강의 자료를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도 좀 쉬었고 굉장히 좀 피곤하죠. 자, 내가 피곤하죠. 피곤하다고 하는 것을 피곤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목도 쉬고 눈도 좀 따끔거리고 좀 허기도 지고 이런 어떤 좀 더 실감나는 어떤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상당히 좀 피곤한 상태에 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구체적으로 이걸 형상화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그럼 감상은 뭡니까? 감상은 작가의 경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을 우리가 감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3차 시 사주 3차 시를 하도록 하죠. 조금만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